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운의 파트너 홍의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또 공부를 해봐야죠. 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볼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화면 보시면 우리 유상증자라는 이야기 있죠. 지난 시간에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아마 좀 헷갈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상증자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려울 게 없는데,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이게 현실 세계에서 이론과 그다음에 실전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이론적인 걸 익히고 내가 실전 적용을 한번 해봤을 때 느낌은 또 다를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자체가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또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또 배워볼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최근에 우리가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배웠죠. 어찌 보면 기업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냐면,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금 조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자금 조달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어떤 기술이 있는데 막상 지금 당장 나한테 어떤 자금이 풍족치가 않아. 풍족치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금을 조달받아 갖고 그거를 사업에 활용을 해서 그 사업에 활용을 한 다음에 이익을 어떻게 해? 당연히 이제 나중에 뭐 주주들한테 이제 다시 뭐 나눈다거나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되는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은 있지만 돈이 없다. 그럼 그렇게 되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자금 조달이 필요하죠. 근데 그 자금 조달이라는 게 결국 뭐 대출이라는 게 있고, 그죠? 뭐 증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이익을 봐서 이익이 증가되는 이제 그런 어떤 행위들이 있을 건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증자란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 합니까?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우리가 증자인데, 그거를 회사가 돈 내면 무상증자고, 주주가 돈 내, 아니면 다른 투자자가 돈 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유상증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자본이 증가되는 행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은 요거를 우리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요거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증자를 하는 이유 자체는 뭐냐? 증자를 하는 이유 자체는 뭐예요? 유상증자의 목적, 그죠? 유상증자의 목적,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데, 재무구조 개선이다. 재무구조 개선이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증자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 대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채가 아니란 얘기죠.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재무구조를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자금 조달 방법인데, 중요한 거는 주주의 어떤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될 수 있다라는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계속 뭔가를 사업을 하는데 돈이 안 벌려.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뭔가 돈이 필요하고 돈 들어갈 땐 많은데 돈이 안 벌려. 이제 그런 구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다거나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이 있다라면 나중에는 이제 사실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믿어주지는 않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돈이 필요할 때가 당연히 있죠. 자금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데 이제 당장에 어떤 수익이 안 나.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라고 할게요. 뭐 바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가 계속 지금 뭔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데, 이게 개발이 좀처럼 잘 안 돼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시간 동안에, 과정 동안에 뭐 합니까? 돈을 까먹잖아요. 그럼 돈을 까먹어.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그 회사는 지금 적자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부채 비율이 뭐 한 400% 된다. 아니면 뭐 500% 된다. 아니면 뭐 300% 된다. 아무튼 이제 요거는 뭐 예시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채를 줄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자본금의 50% 이상 여러분들 잠식이 되면 또 관리 종목이나 상폐 가능성도 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시장의 시장이 아니라 기업의 존폐 위기에 나서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이렇게 부채가 많아져. 근데 당장에 돈은 못 벌어.
근데 연구개발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고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돈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1년 동안 고정비가 뭐 200억이야. 근데 지금 당장에 50억밖에 없으면 150억이 빵꾸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150억 일단은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출을 받든 뭐 채권 발행도 여러분들 뭐예요? 부채잖아요, 사실상. 그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으면은 사실 대출도 힘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증자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다른 투자자한테 자금을 이제 조달받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있는데, 아무튼 얘기가 조금 이제 길어졌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부채가 많아. 근데 지금 당장 돈 나올 데가 없어. 그러면 그렇다고 또 대출을 받거나 할 수는 없으니 그때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 버틸 만한 힘을 갖게끔 되는 거다. 그러면 당장에 내가 부채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증자를 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채 비율을 좀 낮출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일시적으로 어떻게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부족해.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또 둘 중에 하나죠.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증자 받아 갖고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출은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이자가 생기고 나중에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사실 유상증자나 이런 거는 어차피 주주랑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된다라고는 하지만, 야, 우리 힘드니까 다 같이 어떻게 고통 분담하자, 약간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공장을 짓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돈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증자를 하게끔 되는 거죠. 우리가 운영자금 확보라고 또 그렇게 점잖게 이야기를 했지만, 말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증설을 한다든가 공장 투자를 한다든가 이럴 때, 그때 지금 사실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운영자금 확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유상증자는 호재인가 악재인가?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악재인데요. 호재가 될 요인이 우리 얼마 전에 전환사채 배웠을 때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배웠을 때랑 비슷해요. 정말 내가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어떻게 돈 빌릴 곳이 없어. 그러니까 돈 구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상증자에 성공을 했네. 청약률이 100% 다 진행이 됐어. 아니면 삼자 배정이 어디서 들어왔어.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분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악재죠. 하지만 뭐 삼자 배정이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진짜 이게 어떻게 유상증자가 삼자 배정 아니지만 돈이 정말 필요했는데 성공적으로 자금 조달이 되면 일시적으로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악재인데 그 이유는 뭐예요? 기업 현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러니까 야, 우리 돈 없으니까 증자 좀 할게 라는 건 뭐예요? 재무적으로 야, 쟤네 조금 뭔가 좀 쪼들리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느낌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주주 기분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악재죠. 방금 그 다음 설명드린 대로 상황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들은 일단은 조금 드물고, 특히나 삼자 배정 같은 경우는 호재가 맞아요. 삼자 배정 같은 경우는 호재가 좀 맞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따로 그것들은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상증자는 여러분들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방식이 있어요. 자, 지금 예를 들면 주주한테 야, 우리 유상증자 할 건데 주주한테 먼저 배정을 하고 나머지 실권주가 있으면 일반 공모로 넘기는 거죠. 예, 실권주라는 건 뭐예요? 참여하지 않은 거. 만약에 내가 증자를 지금 100만 주를 할 거다. 근데 90만 주만 어떻게 팔렸어. 그러면 나머지 10만 주는 어떻게 실권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일반으로 넘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자를 하게 되면 보통 할인율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보다 당연히 싸게 해줘야 주주 입장에서도 증자를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 주가에 야 증자할래?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비싼데 누가 합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나 일반 공모에서도 현재 주가보다 낮게 가격이 책정이 돼야 나 저거 조금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같은데 한번 참여해 볼까가 되는 거지. 그게 지금 안 되면은 굳이 누가 지금 돈 들여가면서 증자를 하겠습니까? 그죠? 왜? 평소에도 주식 살 수 있는데 굳이 현재가에 왜 그걸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주주 배정 방식이라는 건 그렇게 주주한테 먼저 물량을 배정하고 나머지 실권주가 발생을 하면 일반 공모로 넘기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있어요. 신주 인수권.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는 신주 인수권이 내 계좌로 나중에 들어와요. 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예.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예시를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뭐예요? 신라젠이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죠. 제가 그래서 뭐라고 뭐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신라젠이 지금 보시면 3월 22일 날, 예. 요것도 지금, 시간에 그래서 하한가 들어갔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지금 신라젠이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밑으로 이제 쭉 내려보면, 지금 현재 보시면 3,450만 주, 액면가 500원짜리 증자 전 발행 주식 수는 얼마입니까? 1,200만 주, 아니야, 1억 200만 주구나. 예. 발행 주식 총수는 그런데 거의 지금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이 지금 그러니까 수량이죠, 수량이 증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뭐 이런 것들,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나와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 요렇게 뭐 신주 발행가랑 요런 것들은 나중에 확정돼요. 그러니까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를 해서 낮은 가액으로 나중에 확정적인 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이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체크를 해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여러분들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0.356G88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주를 주식을 신라젠이라고 하는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얼마? 33주를 내가 받을 권리가 생겨요. 예.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것만큼 신주 인수권이 나한테 들어와요. 예.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또 양도 팔 수도 있어요. 행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요거를 어떻게 거래할 수가 있어. 거래하면 나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딴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지. 그죠? 딴 사람한테 이제 넘어가는 거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신주 인수권이라는 거는 뭐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제 그거에만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증자 방식에서 우리가 지금 다른 것들과 이제 차이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주 인수권이 그렇게 또 배정이 되고,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사고 팔고도 할 수 있어요. 사고 팔고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주주 배정 방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상증자 받을 권리가 첫 번째 누구한테 주어진다? 주주한테 먼저 주어지는 그런 방식이 주주 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공모는요, 그냥 일반 대중들한테 신주 인수권 이런 거 없습니다. 신주 인수권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발행가액이 나오게 되면 그 발행가액만큼의 어떤 공모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일반 대중들한테. 그럼 사실상 이거는 일반 주주들을 무시하고 일반 공모부터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죠? 예. 어찌됐건 조금이라도 더 내가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주주들한테 주는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건데, 일반 공모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사실상 걸릴 만한 어떤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뭐 신주 인수권이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자 배정 방식. 그래서 충격적으로 보면은 뭐 사실상 유상증자 자체가 여러분들 악재긴 한데, 주주 배정이든 일반 공모든 둘 다 악재는 맞아요. 그나마 근데 따져보면 주주가 조금 더 인간적이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는 거지만, 사실상 일반 공모를 진행을 하게 됐을 때는 참 요거는 답답한 상황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유상증자에도 호재거리가 좀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거는 3자 배정인데, 지금 일단 뭐 이렇게 뭐 해외 합작 투자 뭐 거래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투자를 어떻게 받을 거냐, 그러니까 누가 해줄 거냐, 이게 여러분들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지금 애플이 어떤 A라는 기업에
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어. A라는 기업에 애플이 참여를 했어. 그럼 이건 뭐예요? 애플이 A라는 기업에 투자했네. 지분 받고 어떻게 투자금을 준 거죠. 증자를 한 거니까.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 10%.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의무보유 예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못 팔아요. 그 다음에 현재 가격보다 최대 10% 정도밖에 할인이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누군가 이 기업에 증자에 나서서 돈을 줄 정도면 이 기업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삼자 배정에 참여한 기업이 과연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뭐 사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투자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당연히 호재로 좀 작용을 합니다. 호재로 좀 작용을 해요. 얼마 전에 지금 보면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카페24, 카페24죠. 카페24. 카페24 같은 경우는 어디서 유상증자 여러분들 참여했어요? 구글에서. 예. 그래서 구글에서 참여해서 이때 급등을 했죠. 요 상황에서. 그죠? 물론 이제 지금은 주가가 조금 내려와 있긴 한데 이 당시에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 이거 구글이 참여했대 해가지고 이제 뭐 굉장히 주가가 이제 뭐 핫하게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삼자 배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호재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먼저 예측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이 미리 물론 풀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를 이제 뭐 이거 무조건 삼자 배정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어떤 분석에 의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다만 확실한 건 유상증자에 있어서는 호재가 될 만한 것들은 삼자 배정이 여러분들 호재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어떤 전략 자체는요.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무상증자 말씀드렸던 거랑 내용이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까 신라젠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지금 보면은 신주 배정 기준이라는 게 또 있죠. 4월 25일 있고 요렇게 지금 청약 예정일 있고 납입일 있고 그 다음에 신주 상장 예정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주가보다 싸게 지금 가격이 책정된다 그랬죠. 물론 가격은 정해져 있지만 정해졌어도 주가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30% 정도 할인율이 적용이 돼서 난 30% 정도 이익 받을 줄 알았더니 막상 내가 그러니까 신주가 상장될 시점에서는 주가가 그보다 어떻게 더 빠져가지고 내가 갖고 오는 게 생각보다 적어질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확정 발행가액 이후에는 가격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찌 됐건 간에 지금은 한 주 있으면 0.33 배정이 된다 그랬죠. 33%에 대해서 어떤 분배가 좀 된다. 그죠? 그러면 100주 내가 주식 들고 있으면 신라젠 주식을 33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도 똑같겠지. 그러면 나중에 그게 상장됐을 때 뭘로 돌아오냐면 매물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매물 부담. 그러면 신주 상장 예정일. 만약에 다 지나서 7월 2일이 됐어. 근데 주가가 그 전에 올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주가가 이제 막 그 전에는 올랐어. 현재 지금 빠졌다가 나중에 잘 돼갖고 나중에 막 신라젠 주식이 올랐어. 근데 이 날짜 상장 예정일이 여러분들 가까워지면 어쩔 수 없어요. 또 똑같이 매물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날짜를 체크하고 있어야지 이거를 체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덥석 물량을 다 받아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경계를 좀 해야죠. 신주 상장 예정일이 지나고 신주가 풀리고 난 뒤에 매물소화를 하는 걸 보고 접근하는 전략이 일단 좋다라는 거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갖고 있었던 물량은 사실상 신주가 상장하기 전에는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적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에 막 많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상황. 근데 보통은요,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 신주가 발행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일단은 버티거나 좀 강세를 띠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 기존에 이제 물량 갖고 있던 것들은 어느 정도 고점 라인에 팔고 나중에 내가 신주를 받을 때 그 물량을 뭐 다시 채운다든가 아니면 그냥 빠빠이 하는 어떤 전략으로 가는 부분들도 이제 종종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뭐 일반화해서 어떤 전략을 드린다라는 건 사실상 좀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무중 때도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신주가 상장될 날짜에 가까워지면 뭐가 생깁니까? 매물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같이 좀 체크하실 필요는 반드시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는 악재, 근데 이제 하는 이유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 아니면 운용자금 확보, 어떤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당장에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뭐 합니까? 돈이 필요해. 근데 그게 잘 풀려서 나중에 어떻게 또 큰 폭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악재 요인이 당연히 크다라는 거,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주주배정, 일반공모, 삼자배정인데, 주주배정이나 일반공모는 악재가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주주배정 같은 경우는 신주 인수권을 기존 주주에게 부여한다. 예.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좀 나와 있죠. 어떤 조건들을 보면. 그 다음에 삼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호재인데 그 투자한 기업의 어떤 영향력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조건은 달라지고 그 규모에 따라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할인율은 10%, 일정 기간 동안 의무 보유 예수가 또 주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조건은 삼자 배정이 맞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은 증자는 뭐 요 정도로 여러분들 유상증자를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삼자 배정이 나한테 들어와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바라볼 때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당연히 유상증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여러분들 어떤 기업들이겠어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로 기업이 좋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삼자 배정 같은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이 기업이 진짜 좋아, 난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어찌됐건 이 기업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굉장히 뛰어나다 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내가 그걸 이제 분석해서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삼자 배정에 대해서는 예측하려 하는 거는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바이오인데 계속 임상에 대해서 진행 중이야. 연구개발을 하긴 하는데 뭔가 성과는 없어. 다만 부채 비율이 어떻게 돼? 계속 늘어나는 기업들 있죠. 부채 비율이 막 늘어나는 애들. 그럼 부채 비율은 여러분들 어디서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FN가이드나 HTS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정보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여기 안에 중간에 뭐 부채 비율이 이렇게 지금 뜨죠. 부채 비율이 떠. 근데 매출액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은 매출액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채 비율만 계속 늘어나는 애들, 그런 것들은 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 매출은 없으니까 당연히 버는 돈이 없는 건데 돈을 까먹고 있어. 부채 비율이 늘어나.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상증자가 고프겠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지. 뭐 그런 것들은 사실상 이거는 조금 그렇다. 왜? 부채 비율이 높다라면 당연히 대출은 힘들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 발행이나 이런 것들도 녹록지가 않을 거예요. 왜? 채권이라는 것도 부채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다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어떤 악순환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증자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기업이 뭐 무조건 그거다라고 지금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최근에 어떤 종목이 거래 정지됐냐 한번 좀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제넨바이오가 지금 거래 정지가 됐어요. 예. 근데 보시면은 뭐 매출액은 거의
조금 뭐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죠. 근데 보시면 꾸준하게 어떻습니까? 100억이 넘는 적자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100%, 57%, 뭐 120% 이렇게 다시 막 증가가 되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어찌됐건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데 부채 비율이 또 같이 증가되는 애들 있지. 그러니까 적자가 많은데 매출액 감소 일어나고 적자는 유지되거나 심화되고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애들, 그런 것들은 일단 좀 조심하세요. 그러면 걔네들은 유상증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그 상패 시즌이라 그러잖아요. 사업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이 지금 주총이 일어나고 있는 3월 말까지, 그럴 때는 뭔가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겠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NKMX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얘 지금 NKMX 같은 경우도 뭐예요? 오늘 거래 잠깐만, 얘 지금 3월 25일 오늘까지 거래되다가 지금 거래 정지됐네. 예?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됐다.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 적자는 계속 심하죠. 요렇게. 근데 보시면은 2023년 9월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적자가 막 이렇게 많아. 근데 요 밑에 한번 보세요. 부채 비율이 봐봐. 100%가 재작년이죠. 2022년도에 부채 비율이 100%였는데 작년 지금 1분기 130%, 2분기 170%, 3분기 710%까지 급증을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 신약 개발 모멘텀이 있고 뭐 하고 해도 건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시죠? 이거는 여러분들 저한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HTS 봐도 나오는 거예요. NKMX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가 유상증자가 이미 나왔어, 어쩔 수 없어, 참여할지 말아야 될지도 중요하지만 유상증자가 지금 사실 진행될 수 있는 종목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재무제표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는 게 여러분들 필수적이에요. 진짜 돈은 잘 버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같은,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돈은 어느 정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 대신 증설하기 위해서 증자를 한대. 그러면 시장에서 그걸 악재로 받지 않았어요. 야, 왜? 야, 너 성장성이 있는 거니까 더 투자를 하는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런 문제 좀 다르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만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둘씩 차근차근 우리가 좀 고민하고 실정 조정해보고 생각을 해볼 어떤 그런 문제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지금 실시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은 걸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액 감소, 적자 기조 이어진다든가 아니면 부채 기조가 올라간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대주주 물량이 너무 적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패스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실전에 한번 적용을 좀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유상증자 내용도 요 정도로 시간이 조금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요거를 조금 나눌까 하다가 일단 한 배 여러분들 모아서 또 진행을 하는 거니까 길지만 또 잘 참아내셨습니다.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이 정도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